수학 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단원이 바뀌었죠? 자, 오늘부터는 원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러브 앤 트로피 4화에 나와 있는 내용 찾으셨죠?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돌턴의 원자설은 중학교 때 배워서 다들 알고 있지? 이게 맞아? 아니지. 아니니까 설인 거야. 맞았으면 법칙이었겠지? 그럼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원자는 자, 잘 보고 오셨죠? 마리 선생님이 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종이 쳐버렸네요. 자,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원자는 어떻게 생겼으며 원자 모형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원자 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돌턴의 원자설이 생각나죠? 자,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닌 거 아시죠? 자, 지금은 어떻게 생겼나요, 원자는? 자, 지금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 전자는 다시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자 모형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전자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전자의 발견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는 것처럼 1878년 크룩스는 기체 방정 간에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빛을 발견하고 이를 음극선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게 크룩스 방정관입니다. 자, 크룩스 방정관은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전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빠직 하고 스파크 튀는 거 보셨죠? 자, 이 빠직 하고 튀는 스파크를 크룩스는 음극선이라고 정의한 거죠. 자, 다음으로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음극선 실험은 1897년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실시했습니다. 자, 톰슨은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극선이 같은 특성을 보이므로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럼 톰슨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톰슨이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한 실험은 기체 방정관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고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대면 직진하던 빛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게 됩니다. 빛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다는 말은 그렇죠. 빛이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입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고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빛의 이동 경로에 장애물을 갖다 놨을 때 그 장애물 뒤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생겼다는 말은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자유운동을 한다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니까 이건 이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고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바람개비를 갖다 놓습니다. 자, 바람개비를 갖다 놓으면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됩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그렇죠. 누가 와서 바람개비를 때려줘야겠죠. 바람개비를 누가 때려서 바람개비가 힘을 받았을 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힘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은 그렇죠. 이 입자가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때려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양전하고 거기에 건포도처럼 음전하가 박혀있는 형태인 거죠. 자, 이번엔 원자핵의 발견을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원자핵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러더퍼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알파 입자는 헬륨
2가 플러스 이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입니다. 자, 알파 입자를 금박을 통과시켜 볼 건데요. 알파 입자를 금박을 통과시켜 보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이렇게 금박을 그대로 통과해서 맞은편에 스팟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일부 알파 입자가 크게 휘거나 아니면 튕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본 러더포드는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였다. 자, 이건 금박은 그렇죠. 대부분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과했겠죠? 앞으로? 하지만 저렇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겼다는 말은 그렇죠. 일단 알파 입자가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휘거나 튕겼겠죠. 그럼 부딪힌 입자는 반드시 크게 휘거나 튕겼기 때문에 부딪힌 입자는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어야겠죠. 알파 입자가 플러스인데 부딪혔을 때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으면 붙겠죠. 둘이. 하지만 튕겼다는 말은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거기에 일단 크게 부딪혔을 때 크게 휘거나 튕겼다는 말은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커야겠죠. 그 말은 굉장히 질량이 큰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과했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죠. 굉장히 작겠죠. 자, 이렇게 대부분 원자는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빈 공간 중간에 플러스 극성을 띠고 질량이 굉장히 크고 크기가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러더포드는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러더포드는 원자 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제 아시겠죠?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원자 모형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는 것처럼 중심에 질량이 크고 양전하를 띠는 아주 작은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운동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중성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원자 핵의 양성자 수와 질량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중성의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갖는 입자가 존재함을 알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탄소는 양성자 수는 6개인데 질량수는 12죠. 그리고 질소는 양성자 수는 7개인데 질량수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를 제외한 또 다른 질량을 갖는 입자가 핵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소는 양성자수 6에 질량수는 12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6이 되고 질소는 중성자수가 7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보호의 원자 모형과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고 전자가 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모형이고요. 그다음 현대의 원자 모형은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함수입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과 현대의 원자 모형은 뒤쪽에 가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생겼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시겠네요. 자,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를 정리해 볼까요? 자, 원자는 플러스 극성을 띠는 양성자와 중성을 띠는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용어를 살펴볼까요? 자,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로 같은 원소의 양성자 수는 같으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원자 번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번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다.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같은 원소라도 중성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자, 그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 즉 질량이 다른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죠. 자, 질량이 다릅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질량이 다른다는 건 그렇죠. 원자 번호는 같으니까 양성자 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다른. 이런 의미죠.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그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전자는 양성자와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입자입니다. 질량이 매우 작죠. 자,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의 질량수에서 이야기할 때 전자는 무시합니다. 자, 이제 원자의 표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원자의 고유한 번호로 원자핵 속에 양성자수로 정하며 중성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자 번호는 그렇죠. 뭘로 정한다? 양성자수로 정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질량수는 원자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음으로 무시한다. 즉, 질량수는 핵의 질량으로 나타낸다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그렇죠.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원자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자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탄소라고 써 있죠. 자, C라고 쓴 이건 원소 기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6이라고 써 있는 이 번호는 그렇죠.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12라고 써 있는 이건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 좌측 상단에 질량수를 쓰는 게 정석이죠. 자, 그럼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의의 원소 A부터 D에 대한 설명이다. 자, A와 B는 동위원소이다.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 C와 D는 원자 번호가 같다. 자, 위를 참고하여 다음 표를 완성할 때 가, 나, 다의 값을 구하시오. 자, 동위원소의 정의는 질량수가 다른이었죠. 그죠? 질량수가 다른. 즉, 이 말은 양성자수는 같지만 뭐가 다른? 그렇죠. 중성자수가 다른이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즉, A와 B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의 양성자수는 그대로 18 같겠죠? 그러니까 가는 18입니다. 자, 다음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질량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수는 그렇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죠. 자, 그럼 양성자 B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18, 중성자수가 22. C는 양성자수가 19니까 중성자수는 그렇죠. 21이 돼야 B와 같겠죠. 그러니까 나는 21. 자, 다음 C와 D는 원자 번호가 같다. 자, 원자 번호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는 뭘로 정한다? 그렇죠. 양성자수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정하기 때문에 자, C와 D의 양성자수는 똑같이 19입니다. 자, 그럼 전자수는 그렇죠. 지금 이게 중성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19겠죠. 자, 그럼 가, 나, 다 더한 값은 몇일까요? 가가 18, 나가 21, 다가 19였죠? 자, 세 가지를 다 더한 값은 58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원소의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양성자수는 3개죠. 근데 전자수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3개라는 건 플러스 3이고 전자수가 2개라는 건 마이너스 2니까 이 이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니까. 다음에 원자 번호는 7이다. 자, 원자 번호는 뭘로 정한다? 그렇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로 정하는 거죠. 근데 양성자수가 지금 3개니까 원자 번호는 3번이네요. 3번. 그러니까 뒤에는 틀렸습니다. 다음, 질량수는 9이다. 자, 질량수는 그렇죠.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정하죠. 그럼 양성자수는 3이고 중성자수는 4이기 때문에 질량수는 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원자 모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